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호위마을이라는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맑은 물과 약초가 지천으로 나는 곳이라 예부터 이름난 의원들이 많이 머물렀는데 그 중에서도 백인호라는 명의의 이름은 구름 위를 걷는 듯이 높았습니다. 그의 집은 백초당이라 불렸는데 마을에서 가장 넓은 터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소슬대문과 튼튼한 돌담이 마치 작은 성처럼 보였고 집안에는 온갖 귀한 약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그 약재의 향기마저 돈 냄새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백인호는 10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뛰어난 의술을 지녔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의원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엽전 꾸러미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진맥 한 번, 그의 약 한 첩은 천금을 호가했고 가난한 이들의 눈물과 한숨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미 인근 10고을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지만 백인호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부를 쌓아 조정의 높은 벼슬을 가진 이들에게 자신의 의술을 인정받고 그들의 후원을 등에 업고 더 큰 명예와 재물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백초당의 대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덩치 큰 문지기들이 서서 돈 없는 환자들의 발길을 매몰차게 막았습니다. 만약 행여나 가난한 병자가 담을 넘어 몰래 들어오려 할까봐 백인호는 집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들을 열어두었고 그들의 임무는 가난하고 더러운 이들이 귀한 약재와 깨끗한 집안, 공기를 더럽히지 못하게 철저히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극도로 경계했고 돈을 가져오는 부자들이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인호의 진료실은 상아와 귀금속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은은한 향을 피워 약재에 쓴 냄새조차 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입고 앉아 환자를 볼 때도 멀찍이 거리를 두었으며 가끔 돈이 너무 많아 보이는 부자가 오면 그제야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만약 조금이라도 지저분하거나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그는 대뜸 하인들을 불러 병자를 내쫓았고 혹여나 병자가 사정이라도 하려고 하면 내 약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니라. 너희 같은 가난한 자들은 그저 흙이나 파먹고 사는 것이 제 분수에 맞지 않겠느냐 하며 잔인한 말로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술은 칭송했지만 그의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는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호위마을의 맑은 공기마저 백인호의 탐욕 때문에 탁해지는 것 같다고들 했습니다. 특히 백인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희귀한 산삼과 영지버섯이었습니다. 그는 이 귀한 약재들을 자신의 보물처럼 여기며 일반 환자에게는 절대 쓰지 않았고 오직 조정의 높은 관료나 대단한 부자에게만 생색을 내며 아껴 사용했습니다. 백인호는 이 약재들을 자신의 부와 명성을 쌓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백초당의 뒤뜰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약초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온갖 진귀한 약초들이 정성껏 심어져 있었으나 그 약초들은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약초밭을 돌며 혹시라도 흙이 더러워지거나 벌레라도 먹을까 노심초사했고 약초밭을 관리하는 하인들에게는 혹독하게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가차없이 벌을 주었습니다. 백인호의 아내는 남편의 이런 탐욕을 걱정하여 여러 번 간언했습니다. 서방님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인데 어찌 돈에만 눈이 어두워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십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한번 눈 감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인호는 귀를 막고 아내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여인의 얕은 생각일 뿐이요.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전부요. 내 의술이 이렇게 귀한데 푼돈이나 만지작거리는 자들에게 낭비할 수는 없지 않소. 나중에는 이 돈으로 더 큰 벼슬을 얻고 당신에게 더 귀한 비단옷을 입혀줄 터이니 걱정 마시오. 라고 호통을 쳤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백인호의 눈에는 아내의 걱정마저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인호의 이런 행태를 두고 입방아를 뒷썼습니다. 저리 돈만 밝히다간 분명 하늘의 벌을 받을 게야.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인심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어제는 저 개똥이네 아들이 열병으로 죽을 지경이었는데 백초당 문지기가 문전박대하여 쫓아냈지. 뭔가 정말 인정머리 없는 사람일세. 이런 이야기들이 백인호의 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그저 질투심 많은 이들의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술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했기에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수군거림 따위는 자신의 부와 명성을 확인시켜주는 배경, 소음 정도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이들이 자신의 약을 얻지 못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며 자신의 의술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백인호에게는 만약 귀한 약재를 가난한 이들에게 공짜로 쓴다면 내 귀함이 깎여나갈 것이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을 일종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는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랫사람들 역시 그의 탐욕을 닮아갔습니다. 백초당의 하인들은 마을 사람들을 대할 때 거만했고 조금이라도 가난한 기색이 보이면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초당 근처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혹시라도 그들의 눈에 띄어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워하며 조용히 지나가곤 했습니다. 백초당의 소슬대문은 호위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치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느껴졌고 그 집의 화려함은 마을의 가난함과 더욱 대비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백인호는 밤마다 혼자서 수많은 엽전 꾸러미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엽전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그 소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은 재산이 영원히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하게 쌓여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을 때 백인호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귀한 약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려왔으나 백인호는 창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으며 외면했습니다. 저런 가난한 것들은 얼어 죽든 병들어 죽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라. 귀한 내 몸에 찬 기운이 들어올라. 그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지기가 와서 간밤에 대문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열병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밤새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지기는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낮췄지만 백인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겨우 그런 일로 아침부터 방정맞게 구는 게냐.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게 시체를 당장 치우도록 해라. 그리고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거라. 귀한 약재에 불길한 기운이 닿으면 안 되니 하고 명령했습니다. 백인호의 냉정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더욱더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의술보다는 그의 잔혹한 마음을 더욱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백초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며 백초당을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인호는 자신의 냉혹함이 곧 자신의 위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겼고 두려움이야말로 존경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거울을 보며 자신의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으며 돈 없는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신성함을 지키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백초당의 마당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은 마을에서 가장 맑고 깨끗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백인호는 그 물을 가난한 이들이 만질까봐 두려워 뚜껑을 덮어놓고 하인들이 길어올린 물만 사용했습니다. 그 뚜껑은 마치 그의 다친 마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백인호는 자신이 아끼는 귀한 약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에서 어렵게 구한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약재였습니다. 그는 이 약재를 팔아 더 큰 부를 얻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의 벼슬도 더 큰 명예도 모든 것이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는 약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문지기가 급하게 달려와 귀한 손님이 찾아왔음을 알렸습니다. 백인호는 곧바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매번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또 다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흥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엽전의 반짝임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말한 손님은 인근에서 제일 가는 거부였습니다. 거부는 뱃속이 늘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백인호는 그 거부의 병을 고쳐주고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거부는 백인호에게 감사하다며 황금 5덩이를 건넸습니다. 백인호는 황금을 보자마자 눈이 멀 지경이었고 거부에게 과하게 굽실거리며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거부가 떠난 후 황금을 자신의 보물 상자에 넣고 연신 들여다보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는 허기와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백인호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금의 광채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궁리했습니다. 그때 문득 그는 자신이 가진 의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술을 가졌으니 세상의 모든 부는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을 맴도는 가난한 이들의 한숨소리와 그의 탐욕에 희생된 이들의 그림자는 그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검은 구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인호의 집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려 했으나 그럴수록 공허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느 봄날 백인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백초당의 호화로운 응접실에 앉아 귀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만 백인호의 눈에는 오직 엽전 색깔의 황금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백초당의 대문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지기들이 거친 목소리로 누군가를 막아 세우는 소리가 백인호가 있는 곳까지 들려왔고 백인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돈 없는 불쌍한 것들이 감히 내 집에 들어오려 하는 게로군. 당장 쫓아내지 못할까? 그는 하인에게 소리쳤고 하인은 급히 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백인호는 가난한 이들의 추한 모습이 자신의 귀한 차맛을 버릴까봐 심히 불쾌했습니다. 소란의 주인공은 허름한 속옷을 입고 낡은 집신을 신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는 문지기들의 윽박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문지기 한 명이 노파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할미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웃거리는 게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여긴 너 같은 천한 것들이 올 곳이 아니다. 노파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니라. 너희 주인이 귀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만년 묵은 영초를 사러 왔으니 어서 주인에게 나를 들여보내라. 노파의 목소리는 비록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노파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백인호가 가장 아끼는 만년 묵은 영초는 그가 조정의 대신들에게 바치기 위해 아껴두었던 희귀 약재였고 그 가치는 마을 전체의 재산을 합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문지기는 노파의 행색을 보아하니 그 약재를 살 돈은커녕 당장 한 끼 밥도 얻어먹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지기는 다시 한번 노파를 매섭게 꾸짖으며 억지로 밀쳐내려고 했지만 노파는 마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란이 길어지자 백인호가 직접 문지방까지 나와 노파를 대면했습니다. 백인호는 노파의 초라한 행색을 보자마자 속에서부터 치미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감히 내까지 것이 내 귀한 약재를 논하는 것이냐. 내 옷차림을 보아하니 한 푼의 돈도 없을 터. 이 당장 내 귀한 집 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내 더러운 그림자마저 내 집을 더럽히는 것 같구나. 백인호는 극도로 경멸하는 표정으로 노파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노파는 백인호의 모욕적인 말에도 태연했습니다. 노파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누런 쌈지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빛바랜 나무 조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 이것으로 대신하겠네. 이 조각은 이 세상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물건이니 너는 이 조각을 받고 영초를 나에게 주게나. 백인호는 노파가 내민 나무 조각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오래되고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이었고 아무리 봐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백인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무례한 노파 같으니 감히 이 하찮은 나무 조각으로 내 귀한 영초를 바꾸려 들다니 당장 꺼지지 못할까. 네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버틴다면 내가 관가에 신고하여 감옥에 가두도록 할 것이다. 백인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지기들에게 노파를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지기들은 백인호의 명령에 따라 노파를 거칠게 밀어내기 시작했고 노파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백초당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노파가 마지막으로 백인호에게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탐욕은 가장 무서운 병이니라. 노파가 백초당 앞에서 쫓겨난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호위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파가 마을 변두리에 사는 수년 동안 알아누워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중병을 앓던 김서방의 아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김서방은 가난해서 백인호에게는 문전박대당했던 사람입니다. 노파는 김서방의 아들을 위해 백인호가 그토록 아꼈던 희귀한 약재가 아니라 마을 뒷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뿌리와 흙, 그리고 맑은 샘물만을 가지고 약을 다려 먹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놀랍게도 김서방의 아들은 단 사흘 만에 열이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앓던 병이 노파의 평범한 약재와 정성으로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이 소문은 마치 불길처럼 호위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노파를 신비로운 할머니 의원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만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백초당의 백인호 의원은 천금을 받아도 병을 못 고치는데 저 노파는 흔한 풀뿌리로 사람을 살리는구나. 백인호는 의술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구나. 진정한 의원은 저 노파가 아닌가 싶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은 백인호의 탐욕과 냉혹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인호의 명성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고 백초당 앞에는 전에 없이 한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환자들마저도 노파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끼고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인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와 질투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노파가 그저 우연히 병을 맞췄거나 아니면 요술을 부린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의술이 겨우 허름한 노파와 흔한 풀뿌리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그 노파가 나의 명예를 짓밟으려 드는구나. 저 노파의 약이 우연이 아닐 리 없다. 분명 어딘가에서 사수를 부리거나 누군가에게 비방을 훔친 것이 분명하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노파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녀가 쓰는 약재가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닥달했습니다. 백인호는 자신이 가졌던 절대적인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인호는 마을 어귀를 지나가다가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서 쌀 장사를 해온 늙은 박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과거 백인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병을 치료해주지 않아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백인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 의원님, 제가 들으니 근래에 마음이 불편하시다고 하더이다. 의술은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약 또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술의 참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인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탐욕이 눈을 가리면 그 아무리 귀한 약초를 쓴다 한들 그 약은 결국 의원님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될 것이니 부디 경계하십시오. 박씨 아주머니의 말은 백인호의 귀에는 그저 늙은 여인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날카로운 진실은 백인호의 심장을 찔렀고 그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엄하다. 내까지 쌀장수가 감히 명의에게 훈계하려 드는 것이냐. 나는 내 의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니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썩 물러가라. 백인호는 박씨 아주머니를 매몰차게 꾸짖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위를 비난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자신보다 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말한 탐욕이 독이 된다는 말은 묘하게도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인호는 백초당으로 돌아와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응접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의술이 저 노파의 풀뿌리보다 못할 리가 없다. 문제는 내 명성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인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저 노파의 값싼 약재에 현혹되는가. 그는 자신의 탐욕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노파에 대한 질투심과 적개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를 걸고 반드시 뒤집어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자신의 약재를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비방을 찾기 위해 고문서들을 뒤적였습니다. 백인호는 노파보다 더 희귀하고 더 비싸고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신약을 만들어 자신의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이 아끼던 만년 묵은 영초를 포함한 극히 귀한 약재들을 아낌없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약재들은 평소 같으면 조정 대신들에게 바칠 때나 꺼냈을 정도였지만 지금 백인호에게는 노파에게 빼앗긴 명예를 되찾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 노파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겨야만 자신의 의술과 탐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노파가 호위마을을 떠나 인근의 다른 마을로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파는 그 마을에서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흔한 약초로 병을 고쳐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노파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항상 소리 없이 나타났다.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노파의 행보는 백인호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노파가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명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노파를 잡아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었으나 노파는 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백인호는 자신의 화려한 백초당 안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노파에 대한 칭송의 소리는 백인호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결국 백인호는 노파와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인근 고을의 부자들을 모두 모아 자신의 뛰어난 의술을 과시할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 약재의 귀함과 내 의술의 정수를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저 노파의 하찮은 풀뿌리 따위는 금세 잊어버릴 것이다. 백인호는 하인들에게 널리 소문을 퍼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온갖 진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백초당을 꾸미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명예와 탐욕을 한 번에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백인호가 대대적인 의술 시연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마을에서는 노파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노파가 호위마을을 떠났다고 알려졌지만 그 소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백인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인호에게 비싼 값을 치르고 병을 고쳤던 부유한 환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낌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백인호에게 받은 치료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재발하거나 혹은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백인호의 비싼 약재가 그저 겉모습만 화려했을 뿐 병의 근본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자들은 이제 몰래 노파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고을의 만석군 최 부자가 백초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 달 전 백인호에게 수천 냥을 주고 고질병을 치료받았으나 병이 재발하여 몸이 더욱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인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백 의원님, 어찌된 일인지 예전에 먹었던 귀한 약의 기운이 다 사라지고 병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영초를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백인호는 최 부자의 재력을 알기에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약재를 또다시 써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스러웠고 자신의 의술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백인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부자나리 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아마 근심 걱정이 많으셔서 약 기운이 다 날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더욱 귀한 약재를 써서 보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값이 전보다 2배는 될 것입니다. 최 부자는 백인호의 말을 그대로 믿고 2배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백인호는 실제로는 가장 값비싼 약재를 아끼고 대신 효과가 덜한 약재를 섞어 보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에게서 또다시 재물을 갈취하면서 자신의 탐욕이 병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가 백초당을 떠나자마자 그는 노파를 찾아 나섰다는 소문이 마을에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결국 노파를 만나게 되었고 노파는 그에게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흔한 풀뿌리와 약수만을 주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최 부자는 그 약을 먹고 병세가 호전되었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최 부자는 노파에게 감사를 표하며 많은 돈을 건네려 했지만 노파는 끝내 돈을 받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전에 백인호에게 비싼 치료를 받고도 병이 낫지 않았던 다른 부자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노파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백인호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의술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 수단이 노파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 노파는 분명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려는 사악한 존재임이 분명하다. 백인호는 노파가 자신의 탐욕에 대한 하늘의 징벌일지도 모른다는 박씨 아주머니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노파를 자신의 적이자 명예를 훼손하는 악당으로 규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고 노파를 제거해야만 자신의 명성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백인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재 창고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약초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독성이 강한 약재도 있었는데 백인호는 이 독을 교묘하게 배합하여 겉으로는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약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노파를 유인하여 이 독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노파의 약과 자신의 약을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이야말로 그의 모든 탐욕과 질투심이 응축된 결과였습니다. 백인호는 며칠 밤낮을 백초당의 은밀한 약방에 틀어박혀 독약을 제조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몸을 보신하는 약재들을 섞어 은은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었고 독성이 강한 약재들은 미세하게 갈아 넣어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약을 만들면서 그는 자신이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악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와 재물만을 되찾겠다는 강렬한 욕망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약방의 어둠 속에서 백인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불안감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백인호는 그의 비밀스러운 약재, 즉 가짜 신약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 약을 아름다운 옥병에 담아두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는 이 약을 천년보심단, 챈년보심단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백인호는 이 약을 완성하자마자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규모 시연 행사를 즉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풀어 마을과 인근 고을에 널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100명의 환자도 단번에 고치는 천년보심단이 백초당에서 곧 공개될 것이다. 진정한 명의의 의술을 보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백초당으로 몰려들 준비를 했습니다. 소문이 한창 퍼져나가던 때 마을의 한 늙은이가 백인호의 집 대문 앞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서성거렸습니다. 이 늙은이는 예전에 백인호에게 생명을 빚진 적이 있었으나 백인호가 돈을 밝히면서 그 빚을 갚을 기회조차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늙은이는 용기를 내어 백초당의 문지기에게 백인호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간청했습니다. 어렵게 백인호를 만난 늙은이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만드신 약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약을 제조하실 때 혹시라도 탐욕이 들어가면 그 약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약재를 살펴보시고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늙은이는 백인호에게 노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진심 어린 경고는 백인호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백인호는 늙은이의 말을 듣자마자 몹시 불쾌해했습니다. 내가 만든 약에 대해 누가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리는가?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한 약재를 썼고 내 의술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내까진 늙은이가 감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백인호는 늙은이를 호되게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독약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모든 경고와 충고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질투심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늙은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백초당을 떠났고 백인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대규모 시연 행사를 열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백인호는 백초당의 넓은 마당에 화려한 비단 천막을 치고
온갖 진귀한 음식과 약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근 고을의 부자들, 심지어 조정의 일부 하급 관료들까지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백인호는 위풍당당하게 단상 위에 올라섰고 그의 옆에는 옥병에 담긴 천년 보심단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여든 군중을 내려다보며 승리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파에 대한 모든 헛소문을 잠재우고 자신의 명성을 영원히 확고히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인호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약재를 써서 이 천년 보심단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이 노파에 하찮은 풀뿌리 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비한 영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백인호의 화려한 말과 귀티, 나는 모습에 압도되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노파의 진실된 의술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인호는 그들의 의심을 눈치챘고 노파를 이 자리에 끌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인호는 하인들을 시켜 노파를 찾아내어 이 시연 행사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노파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녀의 약이 얼마나 하찮은지 모두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독약을 노파에게 먹이려는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우선 명예를 짓밟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노파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백인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허름한 속옷을 입은 그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군중 속에 섞여 있었고 백인호의 눈빛은 놀라움과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노파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백인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백 의원, 나도 당신의 귀한 약을 맛보고 싶습니다. 노파가 군중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자 백초당 마당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일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인호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노파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내가 직접 이 자리에서 이 노파의 헛된 명예를 짓밟고 나의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으니 백인호는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 미소를 지었으나 속으로는 도끼 어린 계획을 실행할 생각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노파에게 다가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늙은 할미가 감히 나의 귀한 천년 보심단을 탐하는가 좋다. 네가 나의 의술에 대해 의심이 많은 듯하니 내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너에게 이 귀한 약을 맛보게 해주마. 하지만 그 전에 너는 네가 자랑하는 그 풀뿌리 약이 얼마나 하찮은지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노파는 백인호의 도발적인 말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눈빛으로 백인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백 의원, 내가 만든 약은 병을 고치고자 하는 진심과 정성으로 달인 것이니 하찮을지언정 결코 사술이 섞이지 않았네. 하지만 당신의 이 귀하다는 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심히 궁금하네. 나는 당신의 약을 기꺼이 마시겠지만 그 전에 당신도 내가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약을 먼저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파는 품속에서 작고 투박한 나무잔을 꺼내더니 그 안에 담긴 맑은 액체를 백인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잔 속에는 맑고 깨끗한 물과 같은 액체가 담겨 있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빛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백인호는 노파가 내민 낡은 나무잔을 보며 다시 한번 경멸했습니다. 겨우 이 맑은 물 같은 것을 약이라고 내게 먹이려 하는가. 내 귀한 약재와 감히 비교하다니. 백인호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잔을 휙 쳐서 버리려 했지만 노파의 눈빛이 워낙 단호하고 깊어 왠지 모를 위압감에 차마 잔을 내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미동도 없이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병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탐욕과 독기도 병이 되네. 이 약은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당신의 몸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약이니라. 의원으로서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백인호는 노파의 말을 듣자 자신의 비밀이 들킨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는 노파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코웃음을 치며 노파의 손에 들린 나무잔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이까짓 풀뿌리 물이 내게 무슨 해를 입힐 수 있겠는가. 오히려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 노파의 헛된 말들이
더욱 우스워질 것이다. 백인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숨의 잔을 비워냈습니다. 물은 맑고 시원했지만 입안에 맴도는 쓴맛이 묘하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백인호가 노파의 약을 마시자마자 잠시 후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붉어졌던 얼굴이 이내 창백해지더니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백인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부 위로 붉은 반점들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 반점들은 순식간에 물집으로 변하며 끔찍한 모양새로 변했습니다. 전에 없이 고통스러운 럴로잇들이 그의 팔과 목 얼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는 마치 불에 댄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천년 보심단을 제조하면서 몰래 첨가했던 독성 약재의 잔여물들이 그의 몸속에 쌓여 있다가 노파의 약이 그 독을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면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백인호의 끔찍한 모습을 본 군중은 경악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백 의원의 몸에 저런 끔찍한 병이 있었단 말인가? 분명 노파가 마시게 한 그 약이 백 의원의 몸속에 숨어있던 독을 끄집어낸 것이 분명해. 사람들은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백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인호는 고통 속에서 단상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그의 호화로운 비단 옷은 흙과 피고름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퍼져나오는 역겨운 냄새와 고통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몰래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악행들이 이제 그의 육신 위로 끔찍하게 발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파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백인호를 내려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 의원, 당신의 병은 의술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탐욕으로 인해 생긴 것이요. 당신이 만들었던 그 천년보심단에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보다 당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만들어낸 독이 더 많이 들어있었소. 내 약은 단지 당신의 몸속에 쌓여있던 독을 밖으로 드러내어 당신이 스스로의 병의 근원을 알도록 도왔을 뿐이니라. 노파의 말은 천둥소리처럼 백인호와 모여든 군중의 귀를 때렸습니다. 백인호는 노파의 말에 일말의 반박도 할 수 없었고 고통 속에서 자신이 만들었던 독약이 결국 자신을 해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백인호가 고통에 절규하는 동안 노파는 옥병에 담긴 천년보심단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옥병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담긴 약을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 맛보았습니다. 노파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군중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약은 겉보기에는 귀한 약재로 만들었으나 그 안에 치명적인 독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만약 이 약을 마셨다면 단숨에 죽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몸이 쇠약해져 결국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의원의 탈을 쓴 악마가 만든 독약이니라. 노파는 옥병을 땅에 던져 깨뜨렸고 귀한 약재와 독약이 섞인 내용물은 흙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군중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백인호의 탐욕과 잔혹함에 치를 떨었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천년보심단의 실체가 독약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백인호의 부자 환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었는지를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백인호의 끔찍한 모습을 보며 그의 재산이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파의 등장은 백인호의 화려한 겉모습과 그의 추악한 내면을 한순간에 폭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파는 더 이상 백인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 쓰러져 있는 백인호를 뒤로하고 조용히 백초당 마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없었으나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군중들은 백인호의 비참한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둘씩 백초당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백초당의 마당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오직 고통에 신음하는 백인호와 깨진 옥병의 파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인호는 그 비참함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한 병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비로소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백인호는 온몸이 끔찍한 널로에 들어 뒤덮인 채 홀로 방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약을 먹고 자신의 병을 고치려 했으나 그가 만들었던 약은 독성만 더욱 증폭시킬 뿐 전혀 치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 다른 명의들을 불러 치료를 부탁했지만 그 누구도 백인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백초당은 더 이상 명의의 집이 아니라 탐욕에 물든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는 고립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백인호가 끔찍한 러로엣과 고통 속에서 홀로 백초당의 차가운 방에 누워 지낸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통증은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고통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백초당의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남은 것은 텅 빈 약재 창고와 그의 탐욕의 결과로 남아있는 깨진 옥병의 잔해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남편의 끔찍한 병과 냉혹했던 과거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더 이상 곁을 지키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백인호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물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잃고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벽에 기대앉아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했던 수많은 가난한 병자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멸시하며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의 허망함이 이제야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귀하다고 여겼던 영초와 산삼이 어찌 이 풀뿌리 약보다 못한 것인가. 내가 구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따뜻한 마음이었는데 백인호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자신이 세상에 퍼뜨렸던 냉혹함과 독의 대가임을 알았습니다. 백인호가 거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고통 속에 잠겨 있을 때 백초당에 굳게 닫혔던 소슬 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를 끔찍한 고통에 빠뜨렸던 그 허름한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초라한 소모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백인호는 노파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노파가 자신에게 복수하러 왔다고 생각했으나 동시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마저 느꼈습니다. 노파는 방 안으로 들어와 백인호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백인호의 끔찍하게 톱자버린 상처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백인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노파, 당신이 나에게 벌을 주러 왔소. 나는 이미 나의 죄를 깨달았소. 내가 당신에게 온갖 모욕을 주었고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경시했소. 이 고통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재물이나 명예를 갈망하지 않았고 오직 이 끔찍한 고통이 멈추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의원, 당신의 병은 겉으로 드러난 러로이지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탐욕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약은 독이 아니라 그 탐욕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썼던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병의 근원을 보지 못한다면 그 어떤 신약도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이지 탐욕을 채우는 그릇이 아니니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비로소 당신의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백인호는 노파의 말에 깊이 감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신의 보물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는 엽전과 귀금속을 꺼내 노파에게 내밀었습니다. 노파, 이 재물들은 모두 나의 탐욕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가져가시어 이 재물들이 나의 죄를 씻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고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탐욕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에는 전에 없던 맑고 깨끗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백인호가 내민 재물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백인호에게서 탐욕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진심 어린 후회와 자비심이 싹트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파는 이제야 치료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안에 담긴 풀뿌리와 이름 모를 약초들을 백인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이 약을 드시오. 이 약은 당신의 몸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 태어난 마음을 지키는 약이니라. 백인호는 노파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약초들을 정성껏 다려 마셨습니다.
그 약은 쓰고 거칠었지만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신비로운 기운이 퍼지며 끔찍한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그 후 며칠 동안 백초당에 머물며 백인호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귀한 약재 대신 마을 뒷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초와 맑은 물만을 사용하여 백인호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백인호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원의 도리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백인호가 건넨 재물들을 가지고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고 백인호에게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재물이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을 보며 백인호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몸의 상처와 함께 마음의 병도 치유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백인호의 로이드는 깨끗하게 나았고 그는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 않았고 백초당의 소슬대문은 항상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노파가 남긴 재물을 모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약품과 식량을 사는 데 썼습니다. 백인호는 이제 돈을 받지 않고 병자들을 치료했으며 특히 가난한 이들을 더욱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사람들은 백인호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감동했고 그의 의술뿐만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마음을 진정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귀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백인호는 노파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의원의 길을 걸었고 백초당은 탐욕의 상징이 아닌 희망과 치유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노파는 백인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어느 날 새벽 이슬이 마르기 전에 조용히 백초당을 떠났습니다. 백인호는 노파를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파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현자이거나 신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인호는 노파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가르침을 평생 동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 후 백인호는 평생 동안 돈을 멀리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의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백초당의 뜰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되새겼습니다. 백인호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달 밝은 가을밤,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탐욕을 채우는 데 쓰면 독이 될 뿐이니라.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바람을 타고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졌고 그의 따뜻한 마음은 호위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